최희정입니다. 2월 말에 이걸 다 만들어 놓고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됐거든요. 지금 오늘 할 내용이 사례 발표인데요. 사례 발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설명들이 좀 있는데 그 설명이 좀 길어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보겠지만 좀 길어서 선생님들께서 힘드시겠지만 주의 집중, 과감한 리액션, 적극적인 답변을 필요로 한다라고 2월에는 생각했는데요. 지금 8월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이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발달장애 학생 이해와 사례 발표이고요.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공부한, 제가 지금까지 엄청난 실습과 아이들 이제 가르치면서 어떤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그런 것들, 어떤 저의 경혜를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쉽게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못 보셨을 만한 그런 자료도 공유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 전반 학생의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이 남자는 왜 이럴까요? 발표하시고. 두통이요? 야, 정답. 이게 지금 잘렸는데요. 조정하는 과정에서 두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선생님 상품권. 네, 기대되시죠? 자, 두통의 원인은 뭐죠?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집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원인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요. 손쉽게 우리가 쓰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진통제. 이런 거를 뭐라고 하죠? 네, 증상에 대해서만 어떻게 해보겠다. 그래서 대증요법이라고 합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죠. 근본적인 치료를 하려면 원인을 제거하는 걸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코로나 치료제가 있습니까? 없죠. 치료제 없어요. 근데 병원에 입원해서 사람들이 대증요법으로 열나면 해열제 맞고, 염증 생기면 조염제 먹고, 세균 많아지면 항생제 투여하고, 그렇게 해서 치료를 받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요, 원인 제거에 좀 중심을 둔, 초점을 둔 특수교육을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나쁘다, 좋다라는 게 아니고요.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마치 진통제처럼 여기에 집중한 특수교육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특수교육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여태까지 했고요. 그런 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남자는 또 왜 이럴까요? 쌍둥이 형제입니다. 아까 그 사람 아니에요? 이 남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손! 그냥 피곤하시죠? 네, 이 남자는 정서행동장애가 있어서 지금 좀 힘들어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원인 제거에 집중한 특수교육을 한번 알아볼까요? 그리고 또 증상 제거에 집중한 특수교육을 또 알아볼 거예요. 자, 원인 제거는요, 자폐성 장애나 지적장애를 우리가 한꺼번에 합쳐서 발달장애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발달장애에서 발달에 장애를 주는 거 없애주면 되겠죠. 그거를 우리가 대학교 때 특수교육과 다니면서 다 배우셨죠? 안 배우셨나요? 배웠어요. 배웠습니다. 진짜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상에 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발달장애 때문에 아이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 그럼 어느 치료 받아야지? AAC 한번 해볼까? 이런 것들은 사실 증상에 관한 거죠. 그 다음 발달장애 때문에 학습에 문제가 있어. 그래? 그럼 일반 교육과정으로 안 되겠네? 기본교육과정 한번 해볼까? 개별화 해보자. IP 해보자. 전부 다 증상에 관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적응행동에 문제가 있어요. 발달장애 때문에
그래 그럼 뭐 ABC 해보자, AB 해보자, PBS 해보자.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증상에 대한 특수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디를 가도 저기 원인에 집중한 특수교육은 사실 없어요. 대부분의 특수교육이라는 거는 다 이 증상 중심의 특수교육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저쪽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웠거든요. 배웠는데 잘 몰라요. 그리고 교수님조차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교수님조차도 저 부분을 건드려서 교육할 수 있는 특수교사를 만드는 교수님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오늘 한번 건드려 줄 거예요. 자, 우리 발달이라고 하면은 대학교 때 엄청 배웠어요. 이 발달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필수 과목이죠. 그 안에 피아제인지 발달 배웠고요. 에릭슨 사회성 발달, 콜버그 도덕성 발달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피아제라면 뭐 신물이 날 정도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특수교육을 하냐? 자, 발달장애 학생은 발달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신체의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예? 네, 머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하면 머리 안에 들어있는 뇌가 되겠죠. 용기 있는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뇌, 다른 말로 신경계, 뇌뿐만 아니라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뇌와 척수, 그리고 여기에는 안 그려져 있지만 우리 온몸에 있는 신경계 다 포함입니다. 이 뇌가요, 진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정서까지 다 담당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뇌가 문제가 생기면 공부만 못하는 게 아니라 적응 행동에도 문제가 있고 정서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어디에 문제 있을까요? 또 우리 아이들 많이 보셨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뇌에 문제가 있고 신경계에 문제가 있고 또 어디에 주로 문제가 있나요? 네? 너무 많이 보셨어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요 장이 안 좋아요. 장이 안 좋아서 막 쌉니다. 자주 싸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발달할 때요 장 먼저 생기고 그 장에서 뇌가 생겨요. 그래서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뇌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달장애라고 하면은 다 대부분 뇌만 생각하는데요. 뇌와 장 이 두 가지가 골고루 발달이 돼야지만 발달장애가 없어져요. 근데 이거를 두 가지 골고루 건드려 주려면 선생님들, 특수교사도 필요하지만 영양 선생님도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겁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잠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동물과 식물의 차이점 말해보실 분? 네, 다 잘 알고 계시죠? 식물은 못 움직이고 동물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신체기관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뇌입니다. 뇌. 뇌는요 움직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체 조직이에요. 우렁쉥이라고 쉽게 말해서 멍게. 이 멍게가 육중일 때는 바닷물 속에서 막 이렇게 막 헤엄치면서 돌아다녀요. 그때는 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커서 어디에 탁 달라붙어서 점점 자라기 시작하면 움직일 필요가 없어지면 스스로 뇌를 파먹어요. 자기 영양분으로. 그러면서 다 크면 멍게에는 뇌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뇌라는 거는요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면 움직이면 뇌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움직여야 돼요. 근데 움직임도 그냥 막 움직이면 발달에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특별한 운동이 있어요. 그걸 해야지만 발달장애 아이들이 뇌가 좋아지고 장애가 개선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나왔던 우리 장부터 한번 볼게요. 장 건강, 뇌 발달을 위해서 피해야 되는 음식이 있어요. 뭘까요?
밀가루는요, 밀가루 안에 있는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우리 사람 몸에는 독소로 작용한답니다. 이 단백질이 사람 몸에서 완전히 100% 소화가 되지 않고 몸속에 남아 있으면서 다른 단백질하고는 다르게요. 이게 뇌막을 통과해서 뇌신경을 자극을 해요. 그러면서 뇌 염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밀가루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밀로 바꾸면 되겠지 하고 우리 집에 모든 걸 우리밀로 바꿨어요. 근데 우리밀의 문제가 아니라 밀가루 자체 안에 있는 글루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밀로 바꿔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상식적인 거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수입 밀가루가 수입되는 과정이요. 미국에서 배 타고 옵니다. 호주에서 배 타고 올 때요. 싹 트지 말라고 방사선 엑스레이를 한번 쫙 뿌려요. 그 다음에 세균 죽인다고 방사선 감마선을 한번 쫙 뿌려서 세균을 또 죽여요. 그 다음에 오면서 벌레 먹지 말라고 살충제 뿌리고요. 그 다음에 썩지 말라고 방부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에 와서 다 갈아서 뽀얗게 되라고 표백제 처리합니다. 이게 이제 밀가루거든요. 이거를 알고도 저도 가끔씩 먹습니다. 근데 가능한 안 먹으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유제품. 우리나라 특수학교는 우유가 매일매일 무료로 제공이 되는데 정말 아이들한테는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글루텐과 마찬가지로 카제인 단백질 또한 우리 사람 몸에서는 100% 소화되기 어려운 단백질이랍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한 우리 몸에 독소로 남아서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설탕류 안 좋고요. 그 다음에 GMO 식품 당연히 안 좋고, 그 다음에 MSG와 같은 화학 첨가물이 안 좋은데요. 그 안 좋은 이유가요. 우리 뇌 속에는 우리 아이들이 다 뇌 발달에 문제가 있잖아요. 뇌가 신경계가 움직이는 기전이 흥분, 진정, 흥분, 진정 이러면서 자극이 전달이 되면서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뇌 속에는 흥분시키는 물질, 진정시키는 물질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생존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만들어요. 충분히 만들어요. 충분히 만드는데 MSG 같은 글루타민을 조미료를 우리 몸에 이미 있어요. 근데 충분히 있는데 또 막 집어넣어서 먹어요. 그러면 뇌가 어떻게 될까요? 흥분 하겠죠. 보통 사람은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어요. 근데 장애 아이들 같은 경우에 MSG가 많이 들어간 걸 먹게 되면 특히 뇌전증 아이들이 MSG 많이 든 거 먹으면 뇌전증이 어떻게 생겨요? 흥분하면서 발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이 안 돼요. 그래서 MSG가 많이 든 건 안 좋다. 근데 너무나 정말 안타까운 거는요. 마트 가서 한번 보세요. 라면에 물론 많이 들어있지만 빵, 과자 여기 영양성분 쫙 적힌 데 보면 MSG 다 들었어요. 네. 진짜 깜짝 놀랐을 거예요. 빵, 과자에도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능한 피하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많이 먹었다.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흥분을 진정시키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저기 GABA라고 적힌 게 줄여서 가반데요. 감마 어쩌고 저쩌고 무슨 산인데 GABA를 먹으면 이게 진정이 돼요. 저게 어디 많이 들어있을까요? 영양선생님, 가봐 어디에 많이 들어있죠? 네? 쌀? 보통 쌀에는 잘 없습니다. 네, 현미 들어있습니다. 현미 껍질에 가바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수용성입니다. 그런데 쉽게 녹아 나오는 수용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GABA를 가바를 먹으려면요, 현미를 한 5-6시간은 불려야지만 가바가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애가 막 흥분한다, 뇌전증이 심하다 그러면 현미밥을 먹이는데 5-6시간 불려야 되니까 밤에 씻어가지고 푹 불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밥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가바를 충분하게 섭취하게 됩니다. 현대인들, 성인들 중에서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흥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현미를 그런 식으로 먹게 되면은 굉장히 가바가 몸에 많이 들어와서 진정이 돼요. 안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피해야 하는 활동입니다. 자, TV 시청.
게임, 스마트폰 등 IT 기기. 이거의 공통점은요, 별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면 활동, 2차원 활동이거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뇌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돼요. 운동해야 돼요. 근데 이런 거를 많이 하면요, 애들 안 그래도 그런데 머리를 완전 죽이는 거예요. 가능한 TV 시청, 게임, 스마트폰, IT 기기 등은 이제 정보 시간에 그때 정보 수업 진도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아니면 점심시간, 쉬는 시간 그런 거를 활용해서 보여주시는 게 아이들한테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만약에 내 아이가 발달장애가 심하고 얘는 정말 움직여서 뇌를 발달시켜야 되는데 하루 종일 이렇게 TV만 본다, 하루 종일 막 음악만 듣는다, 이러면은 정말 아이를 이거는 특수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안 됩니다. 후성유전학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 유전자 중에서 딱 3%만 실제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요. 나머지 97%는 우리가 어떻게 먹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냐, 우리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나머지 97%의 유전자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요 대학교에서 엄청난 연구를 해서 사람이 그냥 태어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변할 수 있다,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특수교육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아이들을 보육하고 데리고 있고 잠깐 뭐 돌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육을 한다는 거는 아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좋아지고 뭔가 하나를 성취해내고 그런 걸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해야 되지? 아, 미국에 보니까 유전자 자체가 달라진대, 이런 연구가 있어, 실제로 효과가 있대, 이런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없어도 했겠지만 그래서 더 열심히 아이들한테 운동을 조금 더 다른 그런 특수교육을 한번 시켜보았습니다. 자, 요 화면에서요, 뭔가 이상한 걸 한번 찾아보세요. 이상한 거. 요 화면에서 잘못된 글자가 하나 있어요. 잘못된 단어. 찾아보세요. 뭐죠? 영어 말고 한글만 보세요. 잘못된 단어. 찾으신 분 없나요? 최은정쌤! 찾으셨어. 보세요. 빨리 할까요? 네. 비아제 운동 발달이 아니라 비아제 인지 발달이죠. 그죠? 왜냐하면 보면은 이 제목들이 전부 다 운동이에요. 이 내용만 봤을 때 비아제가 누군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내용만 봤을 때 이건 운동 발달이네 라고 생각하기 정말 쉽게, 이건 운동 발달이에요. 근데 비아제는 운동 발달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냐면 인지 발달이라고 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지가 발달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자,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 아기가 태어나면 감각 운동기예요. 목도 못 가눠요. 그냥 바닥에 누워있어요. 점처럼. 누워있다가 어느 정도 크면은 목을 딱 들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얘가 1차원에 있던 애가 약간 이제 2차원, 3차원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크면 뒤집어서 배밀이를 해요. 배밀이를 하면 뭐가 좋죠? 장이 자극이 갑니다. 그래서 장이 발달하고 장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배밀이 안 하고 잘 안기고 이런 애들은 장 안 좋습니다. 아이들이 이 순서대로 진짜 장도 발달하고 뇌도 발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어서서 막 걸어 다녀요. 일어서서 걸어 다니면 어느 정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뇌 발달이 되고 전두잡기, 하체속도 이렇게 발달이 됩니다. 요 순서대로 발달이 되고요. 퇴화할 때는 어떻게 되냐? 정반대로 거꾸로 퇴화합니다. 이렇게 퇴화를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치매가 걸리면 전두엽부터 망가져가지고 전두엽에서 관장하는 뭐 도덕심, 양심, 이성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대화하게 되고요. 거꾸로 대화할 때는 제가 똑같이 삐아제를 배웠는데 어떻게 그럼 나는 이렇게 삐아제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다르게 접근할 수 있었냐는 대학교 때 교수님이 대학원생들 하는 스터디에 너 와라 같이 공부해 해가지고 이 두 권의 책을 공부하게 됐거든요. 이 두 권의 책에서는 왜 운동이 중요한지, 왜 삐아제가 운동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제가 남들과 다르게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다른 관점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늘 겪고 계시지만 한번 볼게요. 요거는 SBS 뉴스에 나왔던 내용인데 한번 보실게요. 네, 좋아요. 선생님 아시나요? 점심시간 게임이 떠나는 거. 너무 무서워요. 되게 뭐랄까 약간 불안해요. 이거 빨리 빼고 싶거든요. 막 에워 쌓인 느낌? 그리고 되게 애들 소리가 들리는데 뭔가 저를 욕하는 느낌도 약간 뭐라 하는 그 소리 지르고 약간 이러니까 정신을 못 차렸어요. 통나무 숲과 미끄럼틀,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를 배경으로 시작되는 게임. 하지만 이 게임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놀이터 곳곳에 서 있는 아이들,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지지직거리면서 뿌옇게 바뀌는 화면. 게다가 아이들의 웅얼거리는 소리는 귀가 찢어질 듯한 비명으로 바뀝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게임일까요? 자폐 증상의 일부를 경험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지난 2013년 SNS에 출품된 이 게임은 청각이 예민한 자폐인들의 일상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비자폐인들에겐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 예를 들면 주변의 소리가 아주 크고 불쾌하게 들린다거나 심지어 공포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평소에 계속 이렇게 느끼면서 너무 사람 많은데 가기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는 거. 그래서 얘기하는 사람이 진술을 좀 막 무섭게 문다면은 혼자 사실 이 게임이 보여주는 자폐의 세상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자폐증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불릴 만큼 증상이 다양합니다. 청각뿐만 아니라 시각, 촉각, 특정 감각에 예민하기도 하고 대화나 감정 교류 같은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이분들의 특징이 상대방의 의도를 읽는지를 울리는 건지 공격을 하는 건지 물자는 건지 공격하는 건지 의도를 정확하게 읽는데 속도가 늦고 좀 약하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들의 그런 상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자폐인들과 함께하기 어렵다고만 말합니다. 애들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에서 2시간 전부터 학교로 가려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부모이시고 저도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 편견은 고스란히 자폐인과 그들의 가족에게 상처로 돌아오죠. 그럼 정신병원을 보내든가! 실제로 자폐 같은 발달장애인 부모의 우울 지수는 일반인보다 4배나 높습니다. 나와는 조금 다른 것뿐인 사람들. 우리는 지금까지 자폐인들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저희 위층 살던 분이 자폐 1도인 거였어요. 그냥 좀 무서웠거든요.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할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르다는 건 틀린 게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하는 출발점입니다. 네. 다 잘 알고 계시는 거지만 한번 봤습니다. 뉴스에서 나와가지고
특수교육이 처음에 특수교육과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좀 보완하자 해서 치료 특수교육과가 생겼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특수체육교육과가 생겼어요. 저는 이 과가 생겼을 때 이제 드디어 특수교육에서 제대로 된 운동을 해서 아이들의 발달에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 하고 엄청난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에 교생이 올 때마다, 특히 특수체육과 나온 교생이 올 때마다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물어보고 가르치고 했는데, 특수체육교육과는 정말 아이들이 발달에 도움이 되는 어떤 운동이 좋고 이 증상에서는 어떤 운동을 시켜야 되고 이런 거를 배우는 과가 아니라 그냥 정말 자기가 운동을 좋아하는, 교사가 체육을 좋아하는 그냥 그런 과인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 발달에 중점을 둔 특수교육 전공을 배운 적도 없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교수님도 없고 교수님의 교수님도 그런 걸 가르쳐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예요. 근데 그 당연한 결과에 맞서서 이런 것도 생겼더라고요. 내기반 특수체육 전공이라는 게 생겼어요. 보시면 대구교대 교육대학원에 이런 게 생겼더라고요.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나 하고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교육과정은 자세하게 안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실제 우리 한국에서 이 뇌기반 특수체육 어떤 발달에 집중한 그런 교육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찾은 분 두 분이에요. 이분은 경기도 과천에서 치료실 하는 원장님이고 한 분은 전국적으로 치료실을 센터를 가지고 있는 밸런스 브레인이라는 그 남자 원장, 그 두 분이 정말 뇌기반에 충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볼게요. 이거는 코로나 때 제가 해체한 거예요. 가정에서 효과적으로 아이의 감각 발달, 감각 통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놀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터치아이 대표 김승원입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도 많으시고 또 아이랑 가까우기도 어렵고 어린이집 유치원에도 못 가서 집에서 뭐하고 놀아야 고민이 많으시죠. 치료실도 못 가게 되니까 아이의 발달에 지원이나 트레이닝이 더 오지 않을까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가정에서 효과적으로 아이의 감각 발달, 감각 통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놀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의 감각 발달, 감각 통합을 위해서는요, 아이가 자기 몸 중심으로 많이 구부리고 숙이고 관절을 굽히는 활동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상자, 세탁 바구니, 택배 상자, 여행 가방, 매트, 텐트, 터널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한 세탁 바구니나 상자, 텐트 같은 게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아이 몸과 그 공간에 대해서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합니다. 아이가 내 몸의 크기가 어떤지, 내 신체의 높이가 어떤지, 내 몸을 구부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 내 몸을 어느 정도 수그리거나 낮춰야 이 높이에 맞출 수 있는지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되고 그 알아가는 과정은 아이의 너무나 재밌는 놀이 시간이 됩니다. 아이들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몸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몸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몸을 움직였을 때 몸에서 느껴지는 이 감각들을 경험하는 시간만큼 좋은 놀이가 없어요. 이것이 아이의 가장 뇌 발달과 감각 발달의 최고의 놀이가 됩니다. 이편 놀이, 어렸을 때부터 가장 많이 했던 놀이는 무엇일까요? 숨바꼭질 놀이를 어렸을 때 많이 했다고 해요. 그리고 더 애기 때는 뭐예요? 까꿍, 뽀로로, 짜꿍 이런 까꿍 놀이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몸을 중심으로 어떻게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안 보였던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구석에 들어가서 어떤 사물이나 어떤 물건에 의해서 가려졌지만 내 몸이 그 뒤에 있거나 그 속에 있었던 그런 놀이들이 유태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고 그 놀이를 통해서 유태인들은 얘기를 하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숨바꼭질 까꿍놀이 너무 중요합니다. 집에서 숨을 수 있는 곳들은 굉장히 많아요. 커튼 뒤, 이불장 안, 문 뒤에, 또 책상 밑에, 의자 뒤에 정말 많은 곳에 몸을 숨길 수 있어요. 많은 곳에 몸을 숨기다 보면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공간에 대한 거, 자기 몸의 크기에 대한 거, 그 다음 자기 몸을 이렇게 풀어야 숨을 수 있는지, 또 상대방의 관점에서 내 몸을 볼 때 상대방 시선에 의해서 내가 보일 수 있는지 없는지 상당히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어디 공간에 들어가서 숨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자기 몸에 대한 이해가 흥얼거려요. 자기가 엉덩이가 이만큼 큰지 적은지, 그 다음에 몸의 두께가 이렇게 두껍고 얇고 해가지고 요만한 그 틈 사이로 자기가 밑으로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기 몸의 크기, 내가 몸이 지금 상자 이만한 거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 몸에 대한 이해가 똑똑해집니다. 이런 놀이를 충분히 하게 되면 자기 몸에 대한 이해가 잘 되고 결국에는 뇌에서 이 신체 기도가 건강하게 형성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아이는 자기 몸을 어떻게 하면 잘 움직일 수 있는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하면서 수행할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그 기능들을 발달해 나가게 됩니다. 결국 몸을 잘 쓰는 게 뇌를 잘 쓰는 거고요. 몸을 똑똑하게 잘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뇌를 똑똑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무리는 바로 숨바꼭질입니다. 숨바꼭질은 무리를 할 때 자연스럽게 몸이 숙여집니다. 구부러집니다. 몸 중심으로 관절을 접거나 굽히거나 겹치거나 이렇게 하죠. 아이들한테 감각 통합적으로 너무 좋아요. 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이들은 위쪽보다 자기 몸이 있는 아래쪽을 볼 기회들이 더 많아야 되고, 우리 몸에는 수많은 관절들이 있어요. 관절들을 폈다가 구부렸다 폈다 구부리면서 관절이 움직이는 것들이 고위수평선 감각으로 또 발달하게 되고, 자, 관절 움직였어요? 네, 관절만 움직이나요? 아니죠. 또 힘줄이라든지 또 이 안에 있는 목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몸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몸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거는 뇌에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고, 들어간 정보들이 이렇게 연결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집에서 이런 놀이들을 많이 하고 또 부모님도 같이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의 감각 발달과 감각 통합에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밖에 못 나간다고 집에서 또 장난감 쥐어주고 스마트폰이나 TV 보여주시지 마시고, 집에 있는 중간중간마다 같이 숨어보고 또 숨어볼 공간을 같이 만들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가 자기 자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인지도 높이고 감각도 통합도 훨씬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놀이들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놀이를 하실 때 물론 몸 전체를 숨는 것도 숨바꼭질처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신체 부분을 어디에 넣어보고 끼워보고 신어보고 하는 거예요. 뭐 조그마한 상자가 있으면 머리에도 써보고, 조금 틀어서 팔에도 껴보고, 발에 신발처럼 신어보고, 각티슈 같은 것도 다 쓰고 나면 신발이나 슬리퍼처럼 만들어서 써보고, 그러니까 안 쓰는 쇼핑백 가지고 또 이렇게 커서 몸에다가 써보고, 봉투 같은 거 머리에 써보고, 몸으로도 옷을 만들어보고 하면 역시나 신체 부분에 대한 크기와 부피와 입체적인 형태를 아이가 그 놀이 가운데 깨달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이들을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이의 인지력뿐만 아니라 감각 발달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놀이들을 많이 해주시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 많으시겠지만 오히려 집에서 이렇게 함께 몸을 움직이면서 함께 재미있는 놀이를 하다 보면 가족들하고 더 신나고 재미있는 추억들 많이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아이랑 어디에 숨을 수 있을까, 어디에 들어가서 좁은 곳에서 재미있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물건으로 몸을 넣어보고 씌워보고 둘러볼 수 있을까, 지금부터 아이랑 같이 찾아보시고 행동해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카차이 TV 구독, 좋아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죄송합니다. 빨리 해보겠습니다. 삐아제 인지발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나이는 책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7세, 13세, 14세 좀 다르게 나오지만 제가 이해한 걸로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감각운동기 때는요, 애가 태어나서 점처럼 1차원처럼 누워있던 아이가 점점 일어나서 걷고 뛰고 점프하고 하면서 1, 2, 3차원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편향성, 측면화라는 게 발달을 하게 돼요. 이게 발달을 해야지만 오른쪽이 어디고 왼쪽이 어디인가를 구별하게 돼서 글자를 인지를 할 수 있게 돼요. 이게 발달을 안 하면 백날 학습지 주고 글자 따라쓰기 해봐도 팔운동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없는 아이한테 수업 시간에 학습지 100날 줘봤자 그거는 정말 종이 낭비, 시간 낭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나서 그 다음 전조작기가 되면은 이제 그냥 걷는 게 아니라 엄청 빨리 뛰고 점프하고 날아다닙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뭘 배우냐 하면 입체의 개념, 양개념을 배워요. 양개념이라는 게 1은 1개야, 2는 2개야, 이게 아닙니다. 양개념이라는 건요, 몸으로 배워요. 내가 계단에서 요만큼 쿵 한 거랑 침대에서 쿵 한 거랑 몸으로 다르게 느껴요. 그래서 몸으로 이거는 요만큼, 이건 이만큼 아프구나 하면서 양개념은 몸으로 배워나가요. 그래서 요때는요 엄청 뛰어놀고 날아다니고 막 올라가고 떨어지고 그네 타고 막 빙빙 돌고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막 뛰어서 내려오고 그렇게 놀아요. 그게 자연스럽고 그게 발달에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놀아요. 그래서 안전만 확보하게 해준다면 애들을 그렇게 놀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뇌가 제대로 발달합니다. 근데 이 시기에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학습지 펴놓고 공부하게 하죠. 뇌를 완전 다 죽이고 있어요. 장도 다 죽이고 있고. 그래서 이때는 그거를 정확하게 해줘야지만 놀면서 막 쓰러지면서 정중선이라는 개념이 발달해요. 내가 오른쪽이 더 편향이 된다, 왼쪽이 더 편향이 된다 하면서 이 몸의 센터 라인이라는 게 물리학적으로 구체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심리 발달, 신체 발달에서 정중선이라는 개념이 생겨야지만 우리 몸에서 좌뇌, 우뇌가 통합이 돼요. 그래서 정중선 개념이 없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별 못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 정중선이 어떻게 발달됐나 체크를 하는 방법, 정말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아이한테 동그라미를 그려보라고 시켜요. 잘 발달된 아이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괜찮게 그려요. 근데 이게 아직 발달되지 않은 아이들은 찌그러진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이 그렇죠.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서 잘 못 넘어가요. 이렇게 찌그러진 그런 동그라미 그려요. 첫 번째 테스트.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은데 그럼 두 번째 테스트 해봅니다. 조금 더 어려운 거예요. 라면, 철조망처럼 꽈배기처럼 이렇게 계속 정중선을 넘어야 돼요. 넘어서 또 다시 넘어오고 넘어서 넘어가고 이거를 한번 시켜보면 이 아이는 정중선이 발달했구나 안 했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정중선이 발달한 아이는 문자학습 바로 됩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바로 돼요. 근데 이 정중선이 발달 안 된 애들을 붙잡고 문자학습 시키면 이거는 뇌를 혹사시키는 거예요. 아직 뇌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딱 입학하고 내가 딱 담임이 돼서 애들 딱 맞잖아요. 맡았는데 이걸 딱 테스트를 해봐요. 너는 올 1년 동안은 어느 정도까지 문자학습이 되겠구나. 감이 와야 돼요. 그게 특수교사고 그게 전문성이에요. 그 다음 이제 정중선이 발달하면서 상하좌우존 이런 것도 다 발달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이게 발달이 맞추면 우리는 만 6세가 끝나고 초등학교 입학을 해요. 초등학교 입학해서 기초적인 학습을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아시겠죠? 요게 이제 인지 발달 단계예요. 근데 초등학교 딱 입학하면 담임선생님이 여러분 오른손 들어보세요 하고 담임선생님은 왼손을 들어줘요. 왜냐하면 아직 뇌 발달이 그렇게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중선의 개념이 있긴 한데 이게 자꾸만 왔다 갔다 해요. 자네우네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선생님은 왼손을 들어줘야지 아이들이 볼 때는 오른손이니까 오른손이라 판단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1학년 끝날 때쯤 되면은 선생님이 이제 오른손 들면서 오른손 드세요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1년 동안 뇌가 성숙해서 그래요. 이게 잘 되면은요 역지사지가 됩니다. 바꿔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뇌가 발달을 해요. 이 정도 뇌가 발달이 돼야지 역지사지가 돼요. 근데 이 정도 내가 발달이 안 됐는데 애한테 네가 말이야 엄마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 뭐 선생님이 그럼 어떻게 할래 이해 못합니다. 뇌가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가 있어요. 엄마 아빠 놀이, 병원 놀이. 그런 역할 놀이들을 왜 하냐 하면 이런 것들을 뇌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체험해보고 이 뇌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그 나이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필요해서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 발달하면 만 12세 때 중학교에 들어가면 저희는 이제 개념, 가설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뇌의 준비가 되고 실제로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1학년 때 이 개념을 처음으로 배워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생각만으로 하는 거. 예를 들면 수학 시간에 X, 미지수 X 이런 것들을 중학교 들어가서 처음 배웠거든요. 왜냐하면 그때가 돼야지만 미지수 X라는 개념에 대해서 잡을 수 있는 뇌가 발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달을 하고 배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어느 시기에 있나요? 네, 감각운동기나 전조작기에 있고 우리 학교에서 그나마 그래도 좀 잘한다는 애들이 구체적 조작기 이제 시작 단계 그 정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 애들한테 필요한 거는 대부분 이런 활동이에요. 이런 활동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발달장애 학교에서 정말 발달을 촉진시켜주는 특수교육을 하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드디어 사례입니다. 네, 이 학생에 대한 사례를 할 거고요. 제가 담임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여태까지 상담하고 봐온 어머님들 중에 최고십니다. 입학하고 저한테 책을 추천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 책을 추천해 줬어요. 정말 궁금하잖아요. 애들이 왜 이러는지. 근데 이 책을 드렸더니 어머니가 집에 가서 아빠랑 같이 읽었는데 아이랑 아빠 사이가 정말 안 좋았는데 아빠가 이 책을 읽고 아이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아빠랑 사이가 굉장히 좋아졌대요. 그래서 책을 반납하면서 저한테 일주일만 더 빌려보고 싶어요, 선생님. 그래서 일주일 더 빌려드렸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학교 도서실에 있는 건데 어머님이 빌려가셔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해서 제가 상담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까 그 남자 원장님, 내기반 특수교육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 그 남자 원장님이 쓰신 책이고요. 요거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선생님들한테 다 한번 공유를 해드린 건데요. 뇌 발달 체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마다 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 교과서 진도 끝내고 남는 시간에 아이들하고 이런 체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체조를 많이 하는데 애들이 잘 안 따라하죠.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고 규칙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등교하고 아이들이 다 해요. 체조도 하고 그 다음에 교실에 있는 기구를 이용을 해서 운동을 하는데요. 그냥 시키면 잘 안 하니까 매월 이렇게 운동 기록 스티커를 줘가지고 월마다 이 스티커별로 이제 상품을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비포 이렇게 하기 전에는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했는데 어느 정도로 힘들어했냐면 요거는 6학년 졸업식 사진인데요. 졸업식장에 못 들어갔어요. 6년 다닌 학교인데 운동장 구석 어디에선가 혼자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중학교 1학년 입학 사진인데 없어요. 학교에 못 들어왔어요. 너무 심해가지고. 그 다음 급식당 앞인데 식당에도 못 들어가요. 먹는 거 완전 좋아하는데 식당 앞에서 못 들어가고 이렇게 있어요. 교실에 겨우 들어왔는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감각도 되게 예민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저 뒤에서 막 귀 막고 있죠. 그래서 귀 때문에 제가 헤드셋을 줬어요. 자폐인 전용 헤드셋이 있긴 한데 너무 비싸거든요. 한 5, 60만 원 하는데 얘가 잘 망가뜨리니까 그냥 개인 헤드셋을 줘서 손 좀 자유롭게 좀 쓰라고 이렇게 해줬고요. 그리고 구강검진할 때 그 전에 수없이 연습을 했건만 그날 저한테 엄청난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학교에서 생일 파티도 했고요. 근데 수업 시간에 아침에 하여튼 늘 이렇게 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아이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수업 시간에 무조건 다 같이 해야 돼요. 너는 뭐 이렇게 힘드니까 뭐 쉬어라 이거 안 돼요. 다 같이 경험하다 보니까 점점 같이 참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자기가 해야 되는 어떤 미션이 끝나면은 또 운동을 해야 돼요. 그 운동을 다 하고 나야지 자기가 원하는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쉬는 건 안 돼요. 요거는 이제 작년에 대경태쌤하고 일상생활 수업 시간 그 인승제 시간 때 활동했던 거고요. 요거는 일상생활 훈련 때 장 보러 간 거, 같이 논 거, 그 다음에 주간 활동인데 모든 학생들이 주간 활동 다 했어요. 거부해도 안 돼요. 무조건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활동에 점점 다 같이 참여하고요. 스스로 이렇게 시간표 꾸미는 거. 정말 머리가 좋은 게 글자를 외우는지 그림을 외우는지 모르겠지만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불소 도포할 때는 이제 침을 내뿜지 않고 이렇게 너무나 얌전하게 잘했고요. 텃밭 가꾸기 할 때도 안 돼, 다 같이 해야 돼, 무조건 다 같이 해야 돼 하니까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균형을 잡는 동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뇌기반 특수체육이 딴 게 아니라 몸의 어떤 균형을 잡기, 정중성 개념 찾아주기 위해서 자꾸 몸을 흔들흔들 할 수 있는 그런 균형 잡기 놀이가 특수체육, 뇌기반 특수체육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도 그냥 저 혼자 하고 있으면 옆에 와서 따라하고, 요거는 최성용 쌤이 찍어주셨어요. 지나가다가. 그리고 여기 이제 보이는 게 스태퍼인데, 러닝머신은 사실 그 뇌 발달에 그렇게 도움은 안 돼요. 걷고 뛰고 달리고 하는 게 뇌 발달에 그렇게 도움은 안 됩니다. 뭐 현상유지 정도? 겨우 현상유지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아이가 뇌가 발달하려면은요, 아까 말했던 양개념, 공간을 느껴야 돼요. 공간을 느끼려면은요, 위아래로 어떤 그런 몸의 변화를 느껴야 돼요. 그래서 스태퍼가 저게 굉장히 간단한데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합니다. 하기 싫어요, 힘들어서. 근데 저걸 하고 나면 그만큼 뇌 발달에 도움이 돼요. 아침 시간마다 보면 시간이 8시 한 42분 정도 됐죠. 수업 시작하기 전에 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스티커 붙이고요, 스스로. 그리고 건강다리 시간에도 걷고 달리고 이제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걷고 달리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공간을 느낄 수 있는 점프, 평균대, 그리고 교실에서 수시로 밸런스 보드, 그런 거를 통해서 계속 뇌 발달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평균대가 없으면 이런 블록도 괜찮아요. 아주 작은 블록이라도 돼요. 거기에 딱 올려 세워요. 그리고 블록도 없다. 그러면 저는 난간이면 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난간에 막 올라가서 걷는 거 좋아해요. 왜요? 뇌가 필요하니까. 내가 살려면 뇌를 발달시켜야 되니까 그게 필요해서 난간에 올라가는 겁니다. 어머니한테 상담을 했어요. 3월 달에 상담 주간에. 그리고 평균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더니 바로 평균대를 구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집에다 갖다 놓고 평균대를 하는데 얘한테만 시키면 안 하니까 온 가족이 다 올라가서 엄마 한 번 올라가고 아빠 한 번 올라가고 동생 한 번 올라가고 해서 모든 가족이 다 하니까 얘가 또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고 산책을 갈 때마다 어머니가 이런 데를 찾아다니세요. 이런 거 시켜요. 이렇게 집에서. 그랬더니 요거는 할아버지 집 근처인데요. 혼자서 건너본 적이 없는 다리를 혼자서 건넜어요. 작년에. 그래서 엄마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사진 찍어 보내주셨고요. 요거는 밸런스 보드하고 좀 다른 밸런스 쿠션이에요. 요것도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요거는 운동 스티커로 받은 상품. 집에 가서 막 재밌게 스티커 놀이 하는 거 찍어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텃밭 가꾸기 하고 그 다음 주인가 주말에 바로 또 할아버지 집 가서 너 한번 해봐라.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었는데 학교에서 하는 거 보고 얘도 할 수 있구나 싶어서 너 한번 해봐 시켰는데 너무 잘하더래요. 그리고 감각이 되게 예민해가지고 발에 찝찝한 감각을 되게 싫어해서 갯벌에는 가본 적이 없었는데 갯벌 가서 조개도 캐고, 그리고 눈썰매장도 못 갔는데 그 감각을, 찝찝한 감각을 이겨낼 수 있게 돼서 눈썰매장도 가게 되고, 요가 수업도 가서 이렇게 유연하게, 제일 유연하죠. 저 중에서 요가도 저렇게 잘하고.
그리고 일상생활 훈련에서 뭐 만들어 먹고 할 때 거의 3년은 안 했지만 사진 찍어 보내드렸더니 요리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서 어머님이 요리도 시키고. 그리고 단체 사진인데요. 얘가 단체 사진을 못 찍어요. 못 찍는 아이인데 단체 사진에서 이렇게 예쁘게 웃으면서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아빠랑 관계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아빠랑도 지금 너무 잘 지낸다 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루 일과표를, 시간표를 우리 아이들이 글자를 모르는 아이들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작지만 그림을 넣어서 그림으로 이 시간표를 이해하도록, 이게 뭐 쉽게 말하면 AAC죠.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준비한 거는 이 아이만을 위해서 사회성 이야기는 책을 만들었어요. 사회성 이야기의 조건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조건을 다 충족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아이한테 맞게 조금 변경해서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요. 엄마 차를 타고 등하교를 하다가 이제 통학버스를 태우기 위해서 그 사전 작업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통학버스를 태우기 위한 어떤 세대교육 같은 거를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학교에서 계속 시키고 집에 한 번 더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보내서 집에서 엄마가 또 계속 시켜서 스쿨버스 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에 작년에 등교는 엄마가 하지만 하교는 스쿨버스 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변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만 한 건 아니고 전체 우리 반 학생들한테 칭찬 카드를 다 만들어줬는데요. 한 달에 한 장씩 게시판 뒤에다 붙여놓고 칭찬을 써서 주고요. 얘가 못 읽으니까 친구들 앞에서 한 번씩 다 읽어줘요. 얘만 읽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 것도 한 번씩 꺼내가지고 읽어주거든요. 6월 12일 수요일 날 하루 종일 침을 뱉지 않았어요. 처음이에요. 이날. 저도 너무 놀라고 감동받아서 이렇게 적어줬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잘못했을 때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미안해요 라고 사과줬어요. 그리고 맨날 밀치던 아이가 6월 20일에 금요일에는 몸으로 밀치지 않고 말로 요구를 표현을 했어요. 이런 거 보면 얘가 장애가 전혀 없는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8월 28일 수요일에는 교실에서 음악실 갈 때, 뭐 미술실 갈 때 다녀오겠습니다. 지가 먼저 인사하고 그러고 나갔어요. 교실에서 수시로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하는데 전문성 한번 볼게요. 저는 자폐성 장애가 있지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요? 이렇게 되니까. 센터 라인이 잡혀 있으니까 얘는. 근데 얘는 센터 라인이 안 잡혀 있으니까 글자 학습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애는 글자 학습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타자하기. 스마트폰을 주는데 그걸로 타자하기. 그렇게 국어 교육을 바꿔서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운동할 때 하늘 걷기 있잖아요. 이거를 동네 한 애들도 보면 이렇게 타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이렇게 타요. 왜요? 센터라인 개념이 아직 발달하지 않아서 이게 그냥 합쳐져 있는 거예요. 자문의 통합 이런 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 때 아무리 시켜도 지금 이렇게밖에 못 타요. 제가 특수체육 전공하신 선생님한테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애들이 왜 저렇게 타요, 선생님? 대부분의 선생님 그래요. 지금 저렇게 타고 싶어 타겠죠. 근데 그거는 특수교사가 할 대답이 아닙니다. 특수교사라면 애가 저렇게 타는 이유가 내 발달 단계가 아직 여기이기 때문에 얘는 정서성 개념이 발달 안 하고 자녀원애가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통합이 안 돼가지고 얘는 이렇게 탈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해야지만 그게 특수교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타는 모습을 보고 되게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느껴지셔야 되고, 저거를 개선시켜주기 위해서 평균대 운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서 조금이라도 좀 달라지게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지 저는 특수교사로서, 발달장애 학생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로서 전문성이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혹시나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메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